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혜정입니다. 자, 덥고 지치기 쉬운 여름, 이때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금요특강 시간에는요, 이 노래를 통해서 시원하게 여름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사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매주 금요일 주말에 떠나면 좋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주말엔 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딘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주말행고 화면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서울, 그중에서 이제 서울 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기봉 역사 여행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한양도성, 특히 이제 이 서울은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예전까지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걷기 열풍이 이제 몰아닥치면서 이 한양도성도 더없이 훌륭한 걷기 여행지로 이제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는 그 18.6km를 따라 걷다 보면 서울의 자연 지세를 정말 한눈에 다 담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북악산이라 부르는 백악산 정상에서부터 능선을 따라서 대학로 뒷산인 낙산, 또 목멱산이라 불렸던 지금의 남산, 그리고 인왕산을 따라서 쌓여 있는데요. 분지 지형의 서울 도심의 그 모습을 구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입니다. 그렇다 보니 풍광도 아주 독특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악산 정상에 올라가시면 이 경복궁과 세종대로의 모습을 일직선으로 쫙 볼 수가 있고요. 또 낙산에 올라가시면 서울의 낙조를 보실 수가 있고 인왕산에서 보는 그 일출 모습도 아주 인상적인 곳입니다. 게다가 아주 무료니까 뭐 더없이 훌륭하게 또 어렵지 않게 가실 수가 있고요. 가다 지치면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도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가기도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전철이나 이 버스 노선이 연결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노약자분들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주변에 뭐 맛집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주말 여행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들은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이번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걷는 그런 길로 이용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걷기 열풍이 불었다고 하셨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좀 이런 걷는 열풍이 있다 보니까 성곽길이 더 인기를 끄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뭐 제주 올레에서부터 지리산 둘레길 그리고 지금은 코리아 둘레길까지 많은 분들이 걷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천만이 사는 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자주 찾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런 걷기 열풍은 사실은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순성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성을 한 바퀴 따라 걸으면서 서울의 명승 고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인왕산에 가시면 지금도 수성동 계곡이 물소리를 아주 뽐내고 있고요. 또 백악산에 가면은 그 백석동천이라고 하는 오래된 아주 그리고 깨끗한 그런 자연 계곡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한양도성이요. 굉장히 크잖아요. 만드는데 2달도 안 걸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정확한 시기는 이제 98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그마저도 시기적으로 음력 1, 2월에 49일에 1차 공사를 했고요. 또 추수 끝낸 다음에 49일 해서 도합 9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고려의 귀족들은 사병들을 거느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격의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수도를 지킬 수 있는 도성을 지어야 했고 또 농번기에 일을 시키면 사실 세금을 또 걷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음력 1, 2월이나 아니면 추석 끝낸 다음에 농한기 때 98일 만에 공사를 완성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모든 곳이 그럼 돌로 지어졌느냐 그렇진 않고요. 태조 이성계 때 지을 때는 평지 지역, 지금의 중구 장충동이나 아니면은 그 정동 일대에는 흙으로 지었습니다. 토성이죠.
이후에 이제 세종대 들어서 증개축을 하고 개보수를 하면서 석성의 모습을 좀 갖춰서 오늘 모습 비슷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시대 내내 조금씩 개축하고 또 보수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곳은 태조 이성계 당시의 모습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태종, 그리고 세종, 숙종, 순조 때 모습들이 아주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또 파괴된 역사도 있고요. 해방 이후에 다시 복원하면서 아주 다채로운 시간의 역사가 한 공간에 다 쌓여 있는데요. 이 공간만 제대로 걷다 보면 사실은 조선왕조 5, 600년 일제강점기 해방된 모습까지 일목요연하게 역사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이 걷다 보면 사실은 그 태조 이성계 당시에는 이 농민들이 짓다 보니까 돌 크기가 좀 작아요. 또 빨리 지어야 했기 때문에. 반면에 숙종 때나 순조 때는 군인들이 이 성을 쌓게 됩니다. 해서 아귀가 딱딱 들어맞고 크기도 정방형에 가깝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의 모습을 한 번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지금 화면을 보니까 그냥 걸었는데 돌 크기가 다 다르네요. 네, 또 일부 성돌에는 공사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태조나 세종 때는 구간명이나 아니면 담당 군현명을 새겼고요. 숙종 이후에는 감독관, 책임 기술자, 또 날짜 등을 명기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조선시대판 공사 실명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역사의 기복에 따라서 백성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오늘에 이른 이 한양도성은 굴곡 많은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온 그 역사의 산 증인과도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좀 아쉬운 건 최근 들어 좀 손실되지 않았나요? 네, 일제강점기 때 사실 많은 파괴가 이루어졌는데요. 일제강점 직전부터 사실은 파괴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일본 황태자의 한양 그 방문에 맞춰서 숭례문의 양쪽 성벽이 헐리게 됐고요. 또 전차 선로를 깐다는 이유로 흥인지문 주변 성곽이 헐려 나갔습니다. 또 사대문 가운데서 도니문은 그 일제 때 헐린 이후에 지금까지 빈자리로 남아 있고요. 사소문에 해당하는 해화문과 광희문도 도로 확장과 함께 원래 위치에서 비켜난 곳에 지금은 서 있습니다. 또 일제 때 그 남산 자락에 있는 한양도성 부근에는 그 조선 신궁이 지어지기도 했는데 현재 발굴 조사 중인 곳입니다. 네, 근데 그런 험난한 역사를 견뎌내고 지금까지도 성벽이 남아 있는데 아쉬운 건 일반 사람들이 한동안은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북 관계에 의한 영향 때문에 사실은 민간인 통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지난 1968년 1월 21일 날 다시는 그 김신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건데요. 바로 이틀 뒤에 원산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함정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 납치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그해 말에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사실 대북 위기감이 극단으로 치닫던 그런 때인데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이 청와대 주변의 경비가 강화됐고 결국 인왕산과 백악산에 대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게 된 겁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김영삼 정권 때는 인왕산이 개방이 됐고요. 김대중 정권 때 청와대 앞길이 열렸고 또 노무현 정권 때는 백악산이 개방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완전히 개방이 되면서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이 완전히 사라졌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이 닫히고 또 열리는 과정 속에서 지난 현대사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한양도성입니다. 네, 작가님은 다 걸어보셨죠? 네, 다 걸었던 그런 여러 차례 걷는 길인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저 장면은 뭐냐 하면 김신조 사건 당시에 그 총격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산 정상에 올라가시면 저런 김신조 소나무 혹은 1.11 사태 소나무라 불리는 역사의 현장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걸어보셨으니까 특별히 추천할 만한 곳이 있나요?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 파괴된 현장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중구 장충동 그리고 이 종로구의 홍파동 일대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파괴되어 온 한양도성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용도를 상실하면서 민간인들이 이 주변 지역에 살기 시작했고 특히 6.25 전쟁을 거치면서는 농촌에서 돈 없는 농민들이 올라오면서 살던 그런 흔적이 바로 이 한양도성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대지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 벽을 축대 삼아서 혹은 한쪽 벽면을 삼아서 이 성을 이용한 건데요. 그래서 곳곳에 보시면 저렇게 그 슬라브 지붕의 형태의 그 시멘트 구조물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철거한 곳이 많이 있지만 이 장충동이나 아니면 이 홍파동 일대에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남아 있는데 그곳을 걷다 보면 사실은 문화유산이라는 곳이 시민들의 관심을 받으면
다시 의미가 평가되기도 하지만 관심을 받지 못할 때는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네. 마치 생명체처럼 생멸 변화하는 이 문화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죠?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이 바른 자세로 건강 지키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각종 통증. 이 모든 게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지키는 바른 자세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자세 교정으로 만성 통증에서 벗어났다는 전상미 씨.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주부가 보여주는 건 신발장을 가득 채운 구두들. 그런데 이거 거의 계단 수준 아닌가요? 하일이 몇 가지 종류가 돼요? 20여 가지 종류 넘습니다. 처음에는 제 각선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고 다녔는데요. 발바닥과 지면에 닿는 공간이 좁아서 그 충격이 제 무릎이나 허리로 바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허리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하이힐 착용으로 인해 몸의 균형이 무너지며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는 상미 씨. 그녀가 통증 완화를 위해 선택한 비법.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필라테스입니다. 허리 통증과 어깨 통증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필라테스가 건강 비법? 도구를 이용한 필라테스. 먼저 물병을 이용한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굽은 어깨를 펴줘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동작은 소파를 이용한 동작인데요. 허리 근력을 높여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골반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천천히 올렸다 내려주세요. 이번엔 셀프 마사지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셀프 마사지볼의 움푹 파인 홈 부분이 척추 가운데 위치하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 허리와 등 굳어있는 어깨를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셀프 마사지로 자세 교정, 부종 예방, 상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필라테스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필라테스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운동의 강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 범위에서 60-70%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운동의 그 심한 강도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라테스를 하며 건강도 되찾고 강사활동까지 하고 있는 상미 씨. 이제는 건강전도사가 되어 운동을 통한 수강생들의 자세 교정을 돕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근력 운동인 필라테스는 자세 교정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효과까지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평소에도 좀 짜증이 많은 편이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잠도 푹 자고요. 과거의 아픔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상미 씨. 처음에 필라테스를 접한 계기가 저의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저와 같이 통증을 호소하시며 찾아오시는 회원님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운동을 통한 자세 교정으로 통증까지 꽉 잡으세요. 바른 자세를 지키는 두 번째 주인공 이하림 씨. 한때 자세가 안 좋았다고요? 되게 스마트폰도 자주 하고 컴퓨터 작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가 구부정거려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자세가 완전히 틀어진 하림 씨. 결국 통증으로 이어졌는데 어깨랑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거북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북목은 방치하면 안 된다는데요.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습관화되면 목 뒤편의 근육과 인대가 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굳어서 거북목이 되면 어깨, 팔, 손에 저림과 결림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경추 디스크로 진행되므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요. 수건 하나만 있으면 준비 끝! 수건을 머리에 대어 당기고 목에 걸어서 당기고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겠어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목의 근육도 풀어지고 어깨에 시원함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어떤 거요? 따라오실래요? 비법이 또 있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아니 이건 베개 아닌가요? 게다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나무 아니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푹신푹신해요.
베개를 바꾸고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고요? 예전에는 높은 베개 좋아해서 높은 베개를 자주 썼었는데 되게 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맞는 베개 찾다 보니까 이걸 쓰게 되었어요. 실제로 베개는 목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경추가 C자 형태를 띠고 있을 때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머리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바르고 편한 자세입니다. 특히 목을 과도하게 앞으로 꺾이지 않게 하고 일자로 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베개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베개는 숙면뿐 아니라 바른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 내 몸에 맞는 베개는 머리와 목이 고정되어 잘 때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합니다. 근데 베개를 왜 허리에 놓는 거죠? 예, 넣어보세요. 베개를 베었을 때 경추를 C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바닥에 눕는 경우에는 허리 부분에 약간의 뜨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허리에 뜨는 공간을 낮은 쿠션이나 베개로 받쳐준다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숙면에도 도움되고 다양하게 활용되는 기능성 베개. 어떻게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된 걸까요? 베개를 만든 사람을 찾아간 이곳. 한 땀 한 땀 지극정성으로 베개를 만들고 있는데요. 손끝에서 장인의 향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한 45년, 1972년도서부터 했죠. 본인 역시 목 통증을 심하게 앓은 후 베개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했는데요. 이후 베개를 만들기 시작해 지금은 명인이 됐습니다. 목침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베면 편안한 베개. 증상에 따라 신체 사이즈에 따라 골라 쓸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버님 베개를 잘 만들어 왔지만 더 좋은 베개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참 크죠? 오늘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바른 자세를 지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른 자세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료가 반려동물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생 함께할 반려동물의 사료 고르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 동물은 어엿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에게 주는 애정과는 달리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먹거리 정보로 오히려 반려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는 좀 덜 아플 수 있게 이왕이면은 좋은 걸로. 가족이잖아요. 반려동물의 건강을 좌우하는 반려동물 사료.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올바른 사료 선택법 지금 알아봅니다. 최근 반려견 때문에 큰 고민이 생겼다는 오늘의 사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현욱 삼촌, 혜정 누나. 제가 해피예요. 형두 씨의 껌딱지라는 8살 해피. 아빠와 재미있게 노는 모습만 봐도 여느 건강한 강아지와 다를 바가 없는데 대체 녀석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밥 먹을 때. 바로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던 녀석이 어느 날부터 음식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 아이 참, 안 먹는다니까요. 밥을 요즘 안 먹냐. 자. 사료에 입도 안 대는 해피가 그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아니 평소에 잘 먹는데 요 근래 며칠 사이에 오른쪽 귀 쪽을 좀 이렇게 자주 긁더라고요. 그 물어봤더니 뭐 기숙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다고. 혹시 해피의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요즘 노는 것도 시원치 않고 사료를 요즘 잘 안 먹어요. 해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해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살펴보는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곰팡이 같은 거 많으니까 나이에 적절하게 지방이나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것은 이제 8살 정도 됐으니까 많은 것은 권하지는 않고요. 사료를 사러 이렇게 가보면은 비싼 종류가 너무 많고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반려견의 연령과 건강에 따라 사료도 다르게 먹어야 한다는데요.
이때 사료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원재료가 어떤 원료를 만들었는지 가격이나 수입 사료, 국내 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분 함량, 원재료의 신선함이 중요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의하면 반려견 필수 영양소로 비타민,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자, 해피야. 밥 먹자. 이리 와. 이렇게 식욕을 되찾은 모습을 보니 반려견이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 영양 성분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사료의 원재료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크게 사료 뒷포장에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원료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동물성 원료, 그다음에 식물성 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려동물 그 개체 프로파일에 맞는 영양 포뮬라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포뮬라가 맞다라고 한다라면 개체한테 사용 원료에 따라서 어떠한 원료들은 좀 품질이 낮은 원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원료들 중에서 유해 요소라든가 곰팡이 독소 이런 것들이 오염된 게 있다라면 이런 것들이 반려견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강아지 엄마를 자처하는 박진희 씨. 3마리의 반려견을 돌보다 보니 자연스레 사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데요. 애들 사료를 만들기 위한 그 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것과 동일한 등급의 그 고기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단백질 함량이 좀 더 높은 거를 하는데 지방은 낮고 단백질이 높아야 되는데 그 단백질 출처가 좀 명확한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부산물 안 들어간 걸로 그냥 순수하게 고기로만 돼 있는 걸로다가 고르는 편이고. 빨리 먹고 싶어. 알았어, 기다려. 먹으려면 어떡해? 질 낮은 부산물이나 육군이 아닌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좋은 재료로 만든 사료를 먹인다는 진희 씨. 이렇게 먹는 거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긴 덕분에 3마리의 반려견 모두 늘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영양제는 관절 영양제하고 그 유산균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식 같은 거는 가능하면은 수제 간식이나 동결 건조 이런 걸로 제작된 간식을 먹이고 있어요. 그의 세심함은 좋은 원료로 만든 사료를 고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의 하루 적정 식사량은 얼마나 될까요? 성견을 기준으로 체중의 2~3%가량을 하루에 2번 나눠서 급여해주면 됩니다. 사람도 과식을 하면 탈이 나듯 반려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좋은 원료로 만든 사료를 적정량으로 먹어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진희 씨,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료로다가 한 번씩 바꿔줘요. 사람도 같은 것만 먹으면 질리니까. 혹시 진희 씨처럼 사료를 교체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한 2일에 걸쳐서 새로 먹이려고 하는 사료를 25%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를 75% 그리고 그 다음 2일이 되게 되면 새로 급여하려고 하는 사료를 반 그리고 예전에 있던 사료를 50%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교체를 해주게 되면 전에 말씀드렸던 연변이라든가 설사라든가 갑자기 사료를 안 먹는다라든가 이런 거 없이 무난하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영원한 나의 짝꿍 반려견.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건 어떨까요?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 금요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어느덧 상반기는 다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나요? 그러니까요. 2018년 하반기 금요 특강의 첫 시작을 알려주실 오늘 모실 이분은요. 힐링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호섭 작곡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호섭 작곡가님을 앙코르 공연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강연도 너무 재밌었는데 예. 이호섭 작곡가님의 강연이 나간 이후에 네. 시청자 게시판이 아주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니, 이호섭 작곡가님은 혹시 주위에 반응이 없으셨나요? 한 2, 3일 동안 전화가 거의 불통이 났었습니다. 진짜로. 이번에 역시 우리 채널 A의 이 위력을 한 번에 딱 느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더군요.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예, 이 이제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노래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데 특히 여러분들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많죠. 네. 그런데 이 스트레스 정말 풀기도 어렵고요. 특히 자기 혼자만이 안고 있는 그런 이 고민거리 뭐 이런 것들도 남들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혼자서 사귀어야 된다면 이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나중에 병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이 음악이다. 네, 요즘은 이 정신적인 문제나 또 신체적인 그런 어떤 병리 현상들을 미리 치료를 하거나 그다음에 예방을 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 새로운 치료의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테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 테라피의 개념은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고치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억제하거나 아예 그냥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테라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테라피는 역시 뭐니 해도 마주치는 눈빛이 그다음에 찰랑찰랑 에브리바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치유 효과는 남이 치유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치유하는 자가 치유 효과 이런 것들도 이 노래에서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또 혼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부르다 보면은 집단 치유 효과도 또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치유 그리고 집단 치유 효과 이런 것들도 이 노래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어디가 막 결리고 쑤시고 아프고 막 뒤틀어지고 하는데 병원 가야 할 일을 노래로 나 치료하겠다. 이렇게 버티시지는 마시고 가야 할 곳은 다녀오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또 특히 여성들은 이제 중년 그 우울증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울증, 조울증, 치매 특히 이게 문제죠, 그죠? 이런 것들 전부 음악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정말 만병통치약이에요. 네. 그리고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부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름철에 또 부르면은 좋은 음악들 이런 거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대별로 또 음악의 발달사가 좀 다르지 않나요? 즐겨 부르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대중가요를 한마디로 우리가 압축하면은 유행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 유행가는 뭐냐 하면은 이 대중가요를 보면은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고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유행 속에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입니다. 1960년대 하면은 우리 여성 이 패션만 하더라도요. 윤복희 씨가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하면서 스커트. 미니 스커트를 입고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파란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했던 우리 유교적인 그런 관념에서 여성이 더더욱 남자도 아니고요. 여성이 세상에 자기의 신체를 드러내 보인다는 거.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는 이런 미니스커트에다가 남일의 선생이 불러서 히트했던 오솔솔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그때부터 빨간 구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유행이 됐고 그리고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정말 우리 남성들의 가슴을 울렁이게 했던 김추자 씨. 그분이 또 유행시킨 것이 판탈롱 바지라 그래가지고 나팔 바지를 유행을 시켰어요. 쫙 갔다가 끝에서 퍼지는 거. 통이 넓죠. 그래서 나팔 바지가 유행을 했고 그리고 70년대에 우리 노래의 여름 노래 대표적인 어떤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재밌겠네요.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가 많습니다. 여름인데? 여름인데도 굉장히 막 활달할 것 같지만은 그런데 서정적인 노래가 많고 오히려 활발한 노래는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1960년대 이전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요? 오히려 어서
가자 바다로 가자 많이 듣던 노래네. 예, 똑딱선 기적 소리 뭐 이런 창법이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때는 억눌렸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벗어나려고 하는 해방감을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더 많이 나왔다면은 70년대는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착 진행되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생활이 여유가 좀 있게 되고요. 생겼네요. 이제 도시화 물길이 일어나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도시로 와가지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또 야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던 진짜 주경야도 가던 그런 시절. 나도 나중에는 이 꿈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큰 가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만적인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는 이 큰 꿈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내가 일궈내리라. 또 거기서 내가 주역이 좀 되어버리라 하는 이런 젊은이들의 야망을 담은 그런 노래들이 또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정적인 노래 하면은 이제 방주현 씨의 뭐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 네, 방주현 씨가 불러서 정말 히트했던 노래인데, 네, 이런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한번 여러분 아시죠 이 노래? 네,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호와이 그리고 눈과 귀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제가 감사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부르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가사도 기가 막히네요. 우리가 다 그렸는데 한 가지 당신의 마음은 못 그렸다. 이거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함축적인 함의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중가요를 가만 살펴보면은 그냥 얼핏 듣기에는 그냥 가요구나. 그런데 하나하나 앞뒤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속에 참 한 편의 드라마, 영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래 한 곡의 총 연주 시간이 한 3분 내외 된다 해서 이거를 3분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만하네요. 예, 대중가요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다.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그때 통기타 메고 335 모여가지고 뭐 여름이다 해가지고 박항서를 많이 갔습니다. 거기서 부르던 노래 캠파이어 불 피워놓고 나 그 시대 사람은 아닌데. 누가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그다음에 등대지기.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진짜 서울중 노래가 많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지금도 눈앞에 물그림처럼 번지잖아요. 네.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서정적인 노래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그래 고래사냥.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고래 잡으러 좀 떠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래는 아마도 젊은이들이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무결성의 세상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유행을 했고요. 88년도에 우리
그 유명한 올림픽이 또 개최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서정적인 그런 노래에 더해가지고 젊은이들이 현실을 타파하고 우리도 이제는 글로벌하게 국제적인 무대로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소망을 담은 노래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0년대의 여름 노래를 보면은 90년대? 이제는 좀 탈이념화가 좀 많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대체로 좀 거대 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주류로 생각을 했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개인적인 그런 행복과 개인적인 사랑의 이제 문제 여기에 많이 착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때 나온 노래들은 이제 뭐 듀스의 여름 안에서라든지 그다음에 또 디바의 왜 불러 그다음에 또 저거 있네요. 쿨의 또 해변의 여인. 그렇죠? 네.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이거는 이제 시대별의 그 어떤 여름 노래의 특징들이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네요. 시대별로 정말 그 같은 여름인데 즐겨 불렀던 그리고 좋아했던 음악들이 다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여름에 되면은 바캉스 많이 가잖아요. 바캉스를 가는 그런 유형들도 요즘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가족끼리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요즘은 가족끼리 이제 갈 때, 그 다음에 또 친구들끼리 갈 때, 이 해수욕장 가가지고, 예전에는 기타 치면서 뭐 캠프파이어 해놓고 막 노래 부르는 거 그게 즐거움이고 낭만이었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나죠. 이제 고성방가제로 이제는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요즘 해수욕장 주변에 보니까 노래방을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놨대요. 그런데 가서 같이 노래 한 곡 쫙 뽑으면 너무 좋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부르실 노래들이 또 적합해야 돼요. 뭐든지 어울려야 되잖아요. 어떤 장소든 간에 또 이 어울리는 노래가 있고 어울리는 또 제스처가 있고 어울리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뭐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제스처를 이상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 아버님 이거는 뭐냐면은 헤어진 한 30년 전도 좀 헤어졌던 그런 혈육이 다시 지금 보고 싶어서 만나기로 지금 하는 그런 처절한 장면인데 어머님 이걸 할 때 슬퍼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이거 안 되죠 이거. 이거는 안 어울리는 거란 말이죠. 가족끼리 갔을 때에 좋은 그런 노래가 있고 또 친구끼리 갔을 때는 좋은 노래가 있는데 가족끼리 갔을 때에 좋은 노래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 자녀들하고 그리고 부모님하고가 같이 알고 부를 수 있는 합창할 수 있는 노래 이런 것을 반드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변으로 가요. 우리 젊은 층도 다 아시죠? 부모님 다 아시죠? 이런 거라든지 여행을 떠나요 같은 거.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족들이 서로 같이 합창할 수 있는 노래를 골라라. 이것이 하나의 그 팁이고요. 그리고 동료들끼리 이제 갔을 때는 나이가 맞아야 돼요. 나이에 맞는 연령층에 맞는 노래를 이렇게 고른 게 좋다. 그래서 중장년층들끼리 이렇게 갔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의 교향시라든지 그다음에 뭐 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이런 거는 춤추기도 좋아요. 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이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네요. 이거는 요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 체력적인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장점이에요. 춤은 좋은데 추다 보면 나중에 체력이 바닥이 나잖아요. 그래 이게 하나 문제거든요. 자, 이제 뭐 가족과 함께 부를 때, 동료와 함께 부를 때, 그 중에서도 나이대별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20대, 30대 이런 또 젊은이들도 노래방에 가면은 정말 열기가 막 정말 하늘에 탈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그런 노래의 또 세계가 있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친구들끼리 갔는데 요즘 저 젊은 친구들은 본인에 대한 그 자아 내지는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남은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만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래방에서 가면은 꼭 지켜야 할 예도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노래방에서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보다
대중이 좋아하는 노래가 뭘까를 생각하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래방 모니터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 대중을 바라보고 노래를 하죠. 생각해보니까 회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맞습니다. 분위기를 따지지 네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공은 저도 못 지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뭐 탬버린 쳐준다거나 이걸 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은 지켜야 할 예도뿐만 아니라 노래방 스타 되기. 오케이. 예, 이거 중요하네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 방금 이 말씀이거든요. 어울리는 노래를 하라. 그게 맞네요, 그럼 제 생각에. 예, 어울리는 노래. 예를 들어서 같이 막 놀고 있는데 꼭 가가지고 남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자기만 알고 있는 노래 부르는 사람. 분위기 쨍그랑 다 깨집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 노래방에서 삼진 아웃제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이게 레파토리를 바꾸는 것도 좋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지킬 게 뭐냐면 3-2-3-2 전법을 써라. 3-2-3-2? 예, 3-2-3-2. 뭐냐면 세 곡은 빠르고 그 다음에 두 곡은 느리거를. 이게 바로 이 모든 것은 행사가 순조롭게 되려면 식순이 딱 정해지고 그 식순에 따라서 바로 쭉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곡이 빠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네 번째 부를 주자인데 내가 빠른 노래를 준비했더라도 바꿔서. 관중을 위해서 느린 노래로 바꿔라.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보자. 이 한 곡이 3분 걸린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세 곡이 계속 그냥 빠른 노래 나와가지고 10분 내내.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찰랑찰랑 근심을 털어놓고 쉬어야 돼요. 휴식이 필요해요. 네, 그러네요. 예. 이게 괜찮으시죠? 지금 잠깐 예를 들었는데도. 예. 저도 이 30대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벌써 노쇠함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세 곡을 계속 연속 춤을 추고 나면은 나중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시작됐던 게 춤이 나중에는 이게 노동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큰일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주자는 본인을 위해서도 느린 거 해야 돼요. 왜냐면 아무도 안 춥니다. 그렇습니다. 안 나옵니다. 본인 빠른 거 해도. 예, 혼자 쳐야 돼요. 많이 당해봤습니다. 네, 솜씨가 많이 당해본 솜씨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 번째 그렇게까지 노래가 빠른 게 나왔으면은 일단은 한번 분위기를 조금 추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분한 노래를 부를지라도 거기다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는 게 예의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또 어떤 분들은 거기다 대고 알지도 못하는 또 외국어가 들어있는 거 뭐 따라 부르지도 못하는 거. 자기도 해놔놓고 자기도 또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관조나 앵무새가 따로 없는 거예요. 네, 하기는 하는데 뭐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뭐 내용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감정이 안 실리겠네, 그것도. 그렇죠. 예, 많이 좀 서로 알고 있는 노래. 그래야 앉아서 쉬더라도 입은 따라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김종 씨 많이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비록 느린 노래를 할지라도 아는 노래를 하게 되면 앉아서라도 서로 따라하게 됩니다. 흐름이 안 끊겨요. 안 끊겨요. 그런데 모르는 노래를 하면 어차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잡담합니다. 그럼요. 노래방에서 제일 치욕적인 게 뭐냐? 뭘까요? 노래방에 제일 치욕적인 일이 뭐냐면 자기 노래하고 있는데 잡담하고 있을 때 아무리 공자님이 오시고 부처님이 오시더라도 그 꼴은 내가 못 보실 것 같아요. 더 치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노래 다 했는데 잡담하다가 야, 너 노래 안 해? 그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네, 자기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고 아예 처음부터 손사리를 치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가 빨리 노래를 안 부르게 되면 똑딱똑딱똑딱 시간 가고 분위기 깨지죠. 그다음에 돈은 돈대로 소비되죠. 분위기 다 망칩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자기 차례가 오면 일단 무조건 나비야 나비를 부르더라도 하여튼 해라 이 말이 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죠. 안 되면은 나는 노래 안 되니까 춤으로 떼올게 해가지고 아예 춤으로 그냥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하면은 우선은 이거 마이크.
이거 생명입니다. 예.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는요. 예.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그 3분만큼은 이거를 든 사람이 예. 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정다운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소주를 한 잔씩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병을 잡은 사람을 병권. 병권이라 그러죠. 예. 병권을 탐하다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가죠. 절대 그 뺏으면 안 되죠. 예. 네, 병권은 원래 노리는 게 아닙니다. 예. 마찬가지로 노래방에서 병권은 막권이네요. 이게 막권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꼭 구티어 가지고 노래 중간에 마이크를 뺏어서 자기가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취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취하면. 안 취해도. 아, 그래요? 예, 이분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은 앞에 조용한 부분 있잖아요. 예. 네, 쉬운 부분은 그냥 그 사람 하는데 높이 올라가면 그 사람의 이제 특색이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예. 정말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여기서 내가 멋지게 한번 이거를 소화를 해야지 폼 딱 잡고 해가지고 쫙 하는데 보니까 뺏어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정말 실례죠. 네, 이거 정말 큰 실례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 노래방 분위기에서 정말 큰 저해를 하는 그런 악의 요소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노래방 가면 마이크가 한 2개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메인 마이크, 하나는 보조 마이크거든요. 그렇죠. 메인 마이크가 원래 볼륨도 좋고 네. 소위 리벌브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좋아요. 근데 꼭 메인 마이크만 들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노래가 아닌데. 그렇죠. 예. 그 중요 부분에 본인 목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홀홀대원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게 노래방이 다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게 노래방의 그 기사님들이 마이크 2개를 세팅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메인 마이크는 하이, 그냥 이퀄라이저라고 그럽니다. EQ가 하이가 잘 살아가지고 짜랑짜랑하게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 마이크는 김민욱 씨가 말씀하신 대로 주인공을 잡아먹을까 싶어서 거기다가 아무리 고래고래 호함을 질러도 주인공을 넘나들이지 못하게끔 이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뒤바꿔 놔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막권을 뺏지 맙시다. 막권 소중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보를 알려드려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메인이래. 모르셨던 분들. 모르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만 배려를 하면은 충분히 상대방을 스타로,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거 조금씩 미흡해가지고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는데 내가 스타로 대접받고 싶으면은 스타로 대접해줄 줄 아는 우리 김현욱 씨를 본받합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노래방 갈 때는 꼭 김현욱 씨와 같이 가야 되겠어요. 아니, 이걸 괜히 얘기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메인 마이크 못 잡겠네. 자, 그래서 이 여름에 이렇게 우리가 동료들 그리고 가족끼리 즐겁게 나들이를 하셨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든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맞아요. 뭘 시켜도 잘하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열심히 졸라매고 금금절약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덕이었다면은 요즘엔 필요할 때 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쓰면 쓸수록 자기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좀 해야 될까? 이번 여름에는 나를 위해서 어디 가서 무엇을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가? 요걸 지금부터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 이호석 작곡가님의 얘기를 하면 노래의 역사라든지 뭐 노래의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진짜 박사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강의를 해주셨지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질문이 있으신지. 예. 요즘 우울하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지. 야, 이건 더 최악인데요. 그렇죠. 여름철에 휴가 가야 되는데 자기만 우울해. 네, 그렇죠. 네. 자기가 우울하면 사실은 사람이고 뭐고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맞아요. 네. 숨고 싶고. 근데 자기 혼자의 세계에 갇혀 있다 보면 어떻던가요? 정말 우울하죠. 빨리 빠져나오고 싶죠. 근데 자꾸 자기를 가둬놓기 시작하면은 그 가둬놓는 울타리가 점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증상이 깊어지기 전에 내가 조금 요즘 외로움을 타는 것 같다 싶으면은 빨리 뛰쳐나가야 합니다.
어두운 이 말하면 골방에서 밖으로 환한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그리고 친구들의 품에 안기고 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든 간에 하여튼 하거나 아니면 하도 못해가지고 물 한 잔을 같이 마시더라도 자기의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럼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일어나 힘을 줄 수 있는 노래. 이런 것도 왜냐면 외부 사람들한테 외치는 소리라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대한 고함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중년이 좀 되신 그런 분들은 보면은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내려앉은 이 눈두덩이. 네. 그 다음에 옛날에는 V라인이었는데 이게 그냥 사각턱으로 또 내려앉는다지. 이거 보면서 조금씩은 자기 자신을 실망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는 뭐냐면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노사연 씨 노래. 그렇죠. 바램이란 이런 노래라든지 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한테 딱 맞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선택하는 거. 이것도 센스입니다. 예, 발상의 전환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최면을 자꾸 긍정적으로 거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이수 선생님의 그 삶과 애환이 담겨져 있는 그 노래 강연 되게 잘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요. 그 많은 노래 중에서 혹시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착이 가고 또 선생님 삶의 사연이 이건 정말 묻어있다 혹시 그런 노래 여쭤봐도 되는지요? 삶이 아까는 일단 당신의 마음 좋아하신다고 그랬고. 예, 그런데 다른 분이 작곡한 그런 노래였고요. 제가 작곡한 노래 중에서는 어떻게 이거 내 비밀이 다 폭로되는데 이거. 궁금하네요. 사연이 담긴 곡 어떤 곡일까요? 지금 잠깐 제가 사실은 경상남도 마산에서 이제 제가 청소년 시기를 자랐는데 어느 날 저희 집 옆에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이사를 온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때는 러브레터를 썼잖아요. 요즘처럼 문자 보내기를 치기가 아니니까 그날 저녁에 딱 쓸 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강철 같은 여자라도 이 글을 보고서야 헷가닥 안 넘어갈 수가 없다. 제가 저한테 진짜로 뿅 이렇게 갈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보면 이거 너무 유치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쓰고 찍고 쓰고 찍고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하다가 드디어 그 아가씨한테 딱 건네줬어요. 그 아가씨가 이제 거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를 기다렸다가 탁 가서 저기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야!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면서 뺨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나 23살이야 이 녀석아! 이러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제가 그때 18살이었는데 5살이나 많은. 요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때는 왜 이제 우리가 그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이게 머리를 빡빡머리였잖아요. 이 머리가 뭐 있다고 세상에 맨 그 아가씨 지나가는 시간만 되면은 거울 앞에 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 누나한테 혼만 나고 이제 참 첫사랑이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가요계에 와가지고 주현미 씨한테 쓴 곡이 마주치는 눈빛이 짝사랑이라는 노래를 썼는데요. 그대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샌가 거울 앞에 있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본인의 얘기시네. 바로 그 장면이었군요. 가슴 아파요. 야, 이 특강을 사모님이 안 보셔야 할 텐데.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그냥 피골이 상접한 저를 만나서 저를 식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옛날 그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대로 가사가 됐군요. 네. 이런 사연이 있네. 야, 그 뒷얘기인데 진짜 몰랐네요. 5살이나 많은 누나일 줄 몰랐습니다. 그러네. 네. 자, 세 번째 분. 네. 저 작곡가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혹시 노래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불러서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 하는 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영혼적으로 거기에 벌써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일어나는 노래. 저희 결혼 초창기입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뭐 티격태격 하다가 제가 거의 참았는데 한번 그날은 배에 들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사람이 참 묘하대요.
평소에는 제가 갈 곳이 진짜 많았었죠. 친구도 있었고 뭐 선배집도 있고 정말 갈 곳도 많고 또 재워줄 곳도 많고 그랬는데 막상 집사람한테 딱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딱 없어지대요. 그리고 가면은 분명히 내 표정 보고 쫓겨났다는 거 알 텐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동네 밑에 새로운 그 생맥주 집이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 탁 앉았는데 하필은 그날 왜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그렇게 내리냐 말이야. 근데 스피커에서 탁 이제 흘러나오는 노래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하는 순간에 제가 들고 있던 술잔이 팍 떨리더니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하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내린 그때 이렇게 눈물이 쫙 나도 모르게 흘러내던 이게 아마 그때 공감을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치유가 되네, 치유가. 그때 마음이 샥 정화가 되면서 이걸 우리가 옛날에 기원전에서부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부분을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바로 카타르시스 효과. 또 영어만 나오면 또 더듬네. 카타르시스 효과가 나왔던 겁니다. 직접 경험하셨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게 트로트 이제 전문 작곡가가 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인생이 변해버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자,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감사를 좀 드리고 마지막은 제가 또 역시 노래로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노래로 여름나기 함께해 주신 이호섭 작곡가님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절벽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불타는 그 입술 처음으로 느꼈네. 사랑의 발자국 끝없이 남기며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절벽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줘요. 불타는 그 입술 처음으로 느꼈네. 사랑의 발자국 끝없이 남기며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자, 이번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높은 집값, 비용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진다는 2030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반값이 싼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달 결혼식을 올린 이민혁 씨는 높은 집값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싼 빌라를 신혼집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만료되는 2년 후를 생각하면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는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예산으로 정말 거의 쳐다볼 수도 없는 지경이고. 정부가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1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가격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 연말 서울 강남 인근의 위례와 평택 고덕지구에 우선 분양합니다. 위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가량이나 쌉니다. 정부는 1%대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대출 지원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분양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자산이 2억 5천만 원을 넘으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시세 차익의 절반은 정부가 가져갑니다. 이 같은 신혼희망타운은 6살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정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세날씨 김혜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하필 취약 시간대인 밤부터 새벽 사이 세찬 소나기가 지났습니다. 지금 서울은 바람만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여전히 충청 이남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9시가 조금 지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상암은 23도로 선선하고요.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충청 이남 곳곳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영남 동해안은 오늘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또 제주는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동과 제주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23도, 대구는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강릉 20도, 울산 21도로 종일 선선하겠고요. 서울은 28도, 광주는 29도로 서쪽 지역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따라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연일 깨끗한 공기는 유지되고 있죠.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전건역이 좋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존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와 동해상, 남해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동풍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밖의 해상으로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풍랑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수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이 냉방기기 사용이 잦아집니다. 그런데 쌓여있는 먼지와 물기가 만나게 되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주의하셔서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7월 6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이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가 계획 속에 건강과 안전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